작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면 큰 기업에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나요? 암흑기 6개월 정도가 있어서 그 암흑기 동안에 모든 회사에서 인터뷰를 대부분 떨어졌고 초기 스타트업에서의 커리어 쌓는 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지금 IT 시장이 썩 좋지 않아요. 그쵸, 굉장히 계속 불안한 포항이었다가 지금 또 유리없을 정도로 이제 바닥인 상태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쪽이 되게 안전한 선택인데 달리케 생각해보면은 이때가 가장 업사이드 포텐셜을 크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퀄리티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쇼 워키토키 시즌2 호스트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출장지는 바로 샌드버드입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샌드버드 보이스 앤 비디오 팀에서 SDK 테크 리드를 맡고 있는 4년차 개발자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네네. 일하고 있는 홍성호라고 합니다. 몇 년차 개발자세요? 네, 6년차 개발자. 6년차 개발자.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역할을 하고 있는 황규영이라고 합니다. 몇 년 차이신 저는 거죠? 10년 차. 그럼 약간 개발자로 치면 약간 화석 같은 건가요? 이제 무덤으로 가야 되죠. 화석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올해로 11년차 엔지니어인 정찬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각양각색 개발자들과 함께하는 1부의 주제는 샌드버드 개발자에게 들어보는 커리어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되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첫 커리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원래 3년 동안 3번의 창업을 하고 1년에 한 개씩 하신 거예요? 1년에 하나씩 했다 그러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 1년에 하나씩 망했어요. 그게 그래서 멋있는 이제 거죠. 다 망하고 그렇게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저는 대학교 시절에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자 바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초보 개발자로서 초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초기 창업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든지 해야 되거든요.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경영 쪽에도 참여해야 되고 개발 쪽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얇고 넓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반면에 개발자로서 커리어는 되게 약해지죠. 저도 사실 규영님이랑 거의 경험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장점으로는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를 정의를 하고 스스로 좀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네.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개발자로서 뾰족한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쉽지가 않은 환경이었던 게 아쉽고요. 개발자로서 사수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알려줄 그런 시간이나 역량이 충분한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성우님이 입사를 하셨을 때는 학습 방법을 알려줄 사수가 있었어요? 한 분이 일단은 계시긴 했는데 그 사수분도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엄청 바쁘지 맞아. 네네네. 그게 제일 답답했었던 포인트였었는데 근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줄 너무 사람도 바쁘잖아요.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주 갈증이 심했었고, 근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책, 인터넷 아티클들 몇 개 없었어요. 초기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신 두 분이 있다면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신 찬우님이 있으신데요. 어떠셨어요? 장단점이 있었나요? 일단 아무래도 대기업은 그런 프로세스에 준비가 잘 된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딱 들어갔었을 때 적어도 1년 동안은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안심을 했던 게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학습 방법이나 교육 같은 것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체계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약간 아웃데이트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더 느릴 수밖에 없고, 또 대다수 인력들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네네. 교육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현업에서 못 쓰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 세 분과는 다르게 굉장히 광속 스카웃으로 개발자의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19살에 샌드버드 인턴으로 개발자의 라이프를 시작하신 민용님. 전 19살 때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에서 이제 네. 매년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에 장학생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다가 어느 날 앞에서 서성이다가 우리 규영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잠깐만. 애플에서 하는 테크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장학생이 되셨어요? 19살이면 고등학생 때?
네. 네. 제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원래 엄청 좋아했거든요. 어. 그래서 애플이 매년 한 1년에 3번씩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 맨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거 챙겨보고 막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를 직접 참가해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iOS 앱을 만드는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아, 19살 때요? 한 18살 때 시작을 했어요. 애플이 이제 매년 350명을 이제 전 세계에서 학생들만 이렇게 뽑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뽑히게 되어가지고 미국에 갔다 왔었어요. 거기서 서성이던 저를 봤어요. 기영님은 왜 거기서 서성이셨어요? 저는 이제 돈 내고 간 거죠. 네네. 여기 이제 공짜로. 그 어, 공짜로 학생인으로 애플에서 초대를 해서 오. 오게 된 거고 제가 스카웃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일하자 우와. 그러면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부담스러울까 봐.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갈 때부터 사실 인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갔거든요. 어머,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말도 안 하고 네. 무슨 소개팅이에요? 말을 할 줄 서로 막 알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네. 고백은 못 하고 있고 막 있다가 누가 먼저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인턴 네. 같은 거 뽑을 계획이 있으신가? 담담한 척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잖아요. 아니 덥석 물었죠. 아, 그러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잖아요. 장단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냥 개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이 스테이지의 회사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와. 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럼 단점. 아무래도 바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네, 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속도를 못 따라갈 수 있으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야지 이제 회사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직 스토리를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대기업으로 나란히 이직을 하셨어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하면 다음 스텝을 설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도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척척 넥슨 네이버 이직을 하셨어요? 저는 척척은 아니었고 척척이죠. 저는 중간에 암흑기 6개월 정도가 있어서 그 암흑기 동안에 모든 회사에서 인터뷰를 대부분 떨어졌고 오. 정말 작은 회사들만 됐었어요. 초기 스타트업에서의 커리어 쌓는 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저도 제 실력을 그때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진짜 잘 못했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거의 6개월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수능 준비하듯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다시 공부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면접을 보러 다닌 거였어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쌓은 경험이 개발자로서 성장하기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인턴으로 사실은 지원을 했던 게 조금 더 차별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인턴 기간에 네. 어쨌든 나는 좀 스타트업에서 이미 커리어가 좀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네. 동기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앞서 있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제 옆자리에 온 분이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고 제가 오히려 되게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도 그때 되게 많이 느꼈고 그 이후로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좀 계기였다고 또 생각이 돼요.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작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면 정말 큰 기업에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했었던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나의 가설들을 계속 개발로서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다면은, 그리고 그게 잘 됐다면 그 후에는 아마 잘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에서 1년 했을 때는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거에만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왜 쓰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의 서비스가 조금 더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냈으면은 그거 가지고는 좋은 이직의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세 분이 샌드버드 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직할 때 첫 번째 보는 네. 건 이제 경제적 아, 이득. 그럼요. 당연히 네네. 보고요. 이전 회사 다닐 때 지인들을 좀 많이 만났었는데 스타트업에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다이나믹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거를 보면서 정체되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움직임이 좀 쉽지 않겠다.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잘해주길래? 얼마나 이전에 대기업 때는 당연히 월급만 받고 살았었는데 여기로 오면서 이제 스톡 옵션이라는 거를 받게 되었었고 스톡 옵션의 가치가 되게 크구나, 나중에 업사이드가 되게 커질 수 있구나, 고속 성장하는 회사들 성장률을 보면은 네네.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지금 엄청 커졌겠는데요? 그죠. 그때가 시리즈 A쯤이었었고 지금은 이미 시리즈 C를 받고 난 후니까 많이 성장. 규영님 회사 취미로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나? 그런 거 생각했어요. 아니 잠깐 갑자기 당황했어요. 네. 회사가 고속 성장하는 게 엄청난 약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실리콘밸리 네. 회사들은 사실 그런 것 이유로 스톡옵션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계속 서로 간의 모티베이션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찬우님은? 제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직할 때 항상 내 일의 사이즈를 줄이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 커리어상에서 좀 좋았던 거는 그래도 좀 큰 회사에서 있었었고 큰 서비스, 큰 트래픽을 내가 다뤄왔다는 게 나한테 강점이라 생각하고 이런 경험을 좀 계속 좀 가져가고 싶었던 게 있었었는데 마침 샌드버드가 규모가 충분히 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계 자체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미없게 큰 회사에서만 하던 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소소하게나마 작은 도전 같은 걸 좀 해보고 뭔가 스타트업 성장도 좀 해봤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고 좀 더 내 삶을 약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 나중에 스타트업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네. 잘 될 때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아,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저 이제 네이버 올 때 네. 나름대로 그때도 되게 여러 군데를 썼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네이버가 당장 처우도 되게 좋게 좋고 하니까 혹해서 딱 갔는데 이제 막상 옮기고 나니까 좋은 소식들이 요즘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안 갔던 스타트업들이 네, 그때 갈 걸 약간 이런 이를테면 어떤 좋은 소식이에요? 어디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조인했었던 사람들은 뭐 스톡을 얼마나씩 받았었더라. 한 작년까지 열심히 부러워하다가 지금 별로 안 부러워하고 있기는 해요. 왜요? 요즘 상황이 약간 진짜 그분들이 이제 다 네. 털고 나가지 못하셨어요. 인생이 또 세움지마예요. 네. 사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지금 IT 시장이 싹 좋지 않아요. 아, 그쵸. 굉장히 계속 불황이 호황이었다가 있었죠. 네. 지금 좀 유리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닥인 상태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쪽이 되게 안전한 선택인데 달리게 생각해 보면은 이때가 가장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크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소신급. 소신껏. 네. 규영님은 이직할 때 들어갈 회사 고를 때 아까 체크리스트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직 체크리스트 팁을 좀 주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스타트업 체크리스트. 의 체크리스트였는데요. 왜냐면은 스타트업을 간다는 말은 결국엔 생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계속 망해봤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망해봤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네. 이 리스트를 만든 거였고. 나도 체크 좀 해봐야지. 산업은 이제 시장의 사이즈예요. 산업의 시장의 사이즈가 필요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멤버들의 능력과 응집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기술적 장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장벽을 만들어 네네, 주어서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네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체크리스트였었습니다. 사실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네 분이 커리어를 쌓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함께 일하는 분들도 체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 정말 빨리 달려오셨구나라는 게 코드에서 보여요. 코드를 보면 그걸 알아요? 네, 어떻게 진짜 알지? 바쁘셨구나.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안 좋은 말 납작하는 하시는 것 건데. 같아요. 네.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체계적이지 않구나. 규영님은 그래도 샌드버드에 오신 지 이제 6년 차. 그 6년간의 가파른 성장을 다 겪으신 건데 얼마나 빨랐던 건가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연말이었었거든요. 그때의 멤버가 네. 20명 정도가 한 작은 방에 네네네. 들어가서 모두 연말 파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럼 지금은요? 지금 300명 넘어 350명. 네, 350명 정도 됐는데 이제는 회사에 모르는 분이 더 많죠. 6년간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좀 재밌긴 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20명에서 이제 50명 정도가 되는 거는 보셨잖아요. 이제 봤잖아요. 그때 만났었던 어려움들과 50명에서 100명이 될 때의 어려움과 100명에서 지금 이제 네. 350명 정도가 되는 때의 어려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100명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도 되게 미션인 것 같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개인들한테 각자가 좀 노력을 해서 이 시스템을 좀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나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가야만 개인의 성장도 사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지? 일단 시간의 밀도가 되게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체감은 한 1, 2년 간 것 같아요. 일을 그만큼 오래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하루를 일은 이틀처럼 이제- 드셨나요 혹시? 그전에는 저는 있는 프로세스에서 그걸 잘 활용하고 이걸 좀 더 살짝살짝 개선시키는 그런 일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뭔가 매번 새로운 걸 내가 해야 되는 느낌이 좀 있고 이제 좀 알겠는데 좀 갑자기 또 다른 게 들어와요. 이게 뭐더라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느낌. 바닥에서부터 올리는 과정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 또한 저한테 모티베이션으로 돌아오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관점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래서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여전히 채용 시장에서 학력이나 전공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분이 보시기에도 정말 솔직하게 학력과 전공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5년의 최근 커리어만 보라.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 학력은 5년 뒤에 희석이 돼서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명언이다. 그 5년에 무엇을 쌓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너가 5년 전에 무슨 학교를 다녔고 무슨 전공을 했고 꼭 그게 그 사람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트렌디한 기술들을 섭렵하는 것과 내가 가진 기술을 갈고 닦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신입분들이 괜히 어떤 핫한 도구 잡고서 이력서에 써놓고 면접에서 그거를 물어봐 버릴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잘 모르는데. 더 깨질 수도 있는 아, 그쵸, 거네. 그쵸.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면접관 분이 그 도구를 너무 잘 쓰는 분. 그러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건데. 네네네.